안녕하십니까. 커마1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2014년 1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출풀이 과정에 대한 학습 방법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제 과정은요, 기출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풀이 과정은요, 단기간, 자, 짧은 시간 투자를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이해서 합격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을 100%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정보들만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유형들이 또 뒤에 설명이 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출풀이 과정은요, 한번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100%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문제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혹시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나가십시오. 뒤에 다시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학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복해서 문제 풀이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들만 계속 반복해서 학습만 하시면은 모두 합격을 하실 겁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하여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그래픽과 관련된 용어들 먼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래픽 처리 기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더링은요,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에 이렇게 분홍색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분홍색이 맞는 것 같지만은,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사실 보면요, 흰색하고요, 빨간색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 되어 있고, 이것을 사람이 보게 되면 분홍색으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는 이유가 색상의 수를 줄여서 용량을 줄이고요, 제한된 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별도의 분홍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색, 흰색과 빨간색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모델링은요,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이게 CAD라는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형을 컴퓨터로 표현을 하려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3차원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델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모델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물체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만 해서는 이 물체에 대한 사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암하고 색상을 입히는 과정, 그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자, 모핑은요,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 통합하는 작업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얼굴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 얼굴 이미지 한 장 있어요. 그럼 이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중간 과정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모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레이싱, 이것은 전체 이미지가 처음에는 흐리게 보이다가 점점점 선명해지는 기법, 그것을 인터레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더링은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요.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그림의 모형에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법이다, 기술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웹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여 주는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제 클릭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운로드를 100% 하고 난 뒤에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클릭을 하면은 이제 수초 내에
바로 재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스트리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은 모핑에 대한 설명이죠.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4번에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이런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계단 현상이 있죠. 계단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없애기 위한 그 기술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뭐 BMP, 뭐 JPG, GIF, 뭐 WMF 이렇게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래픽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설명 먼저 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벡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똑같은 하트 모양인데요. 방식이 이것은 비트맵이고요. 이건 벡터입니다. 확대를 해보면요. 비트맵은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리고 벡터는요. 매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확대를 해서 봤을 때는 비트맵보다는 벡터가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비트맵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맵은요. 작은 점, 픽셀이라고도 하고 화소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작은 점으로 그림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점을 찍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확장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GIF라든지 JPEG, PNG, TIFF, BMP, PCT 이런 여러 가지 확장자들로 저장이 되고요. 보통 이제 폰트 있죠. 폰트하고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 찍으면 그것은 비트맵 방식으로 해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물 사진이나 복잡하고 세밀한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으로 이제 픽셀로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색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맵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 많은 메모리를 차지한다. 자, 왜냐면은 벡터 방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점하고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자리가 매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직선이라든지 점하고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라든지 곡선, 자,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벡터 방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트맵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요. 어떤 도형을 나타낼 것인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이냐 직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라면은 비트맵은 점 각각의 점에 색깔도 있어야 되고 위치값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용량이 좀 커요. 그리고 고해상도입니다. 용량이 큰 대신 해상도가 높아요. 그런데 벡터는요. 점을 다 일일이 다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점하고 연결되는 선에 어떤 값만 저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용량이고요. 단순 도형에 적합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자, 예를 들어서 비트맵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벡터는 WMF라는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확장자는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벡터의 V하고 W하고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는 많은 메모리를 차지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확대하면 계단 현상, 이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벡터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대하여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 어차피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드로잉,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형, 선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는 표현하기가 이제 적합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그래픽, 자, 이미지 확장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EG, JPEG이라고 하기도 하고 JPG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장자가 될 겁니다. 사진 등의 정지 화상. 자, 정지 화상이라는 것은 사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이다. 기술의 표준이다. 다른 포맷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적지만은 그래도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이제 이미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24비트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비트 컬러를 표현한다는 뜻은요, 2에 24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1600만 가지의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색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합니다. 자,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압축률이 뛰어나므로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압축률을 높일 경우 화질이 떨어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압축률이라는 것은, 자, 이 파일을 생으로 봤을 때는 10메가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메가바이트입니다. 이것을 압축을 해요. 그러니까 JPG, JPEG 방식으로 해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했을 때 1메가바이트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1메가보다도 더 낮은 용량으로 압축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화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GIF. GIF는 이미지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압축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고요.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GIF는. JPEG은 안 되는데 GIF로 이미지를 만들면은 이제 동영상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8비트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JPEG하고 비교하시면은 색의 가지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의 8승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용량은 작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송하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10메가를 전송하는 것과 1메가를 했을 때 전송 속도는 당연히 1메가가 더 빠를 겁니다. 자,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JPEG 파일에 비해 압축률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원본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이미지 손상이 좀 적어요. 그래서 무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BMP. 자, BMP는요, 비트맵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파일 확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맵은 고용량, 고해상도고요. 작은 점, 픽셀과 화소로 이제 그림을 이제 이루는 그런 이미지 파일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확장자가 비트맵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폰트라든지 이미지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래픽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MP도 마찬가지 고용량이고요. 고해상도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비트맵 파일의 가장 대표적인 파일 확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손실 압축 방법이 있고요. 무손실 압축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축을 하는데 손실이 되면서 압축이 된다는 뜻이고, 압축을 하는데 손실 없이 압축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상이라든지 음성 있죠. 이런 것들은 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만일 텍스트 있죠. 텍스트, 문서라든지 부호 있죠. 부호 데이터, 신호 이런 것들, 그다음 수치 데이터 이런 것들은 값이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만일 1, 2, 3, 4라는 이 값이 압축을 해서 3이라는 숫자가 만일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무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을 한다. 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실 압축 방법은요.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원본 했을 때
복원했을 때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어 압축되기 이전의 원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압축 방법이다. 11001이라는 이진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용량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걸 복원해야겠죠. 복원해야 됩니다. 자, 복원을 했을 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복원을 하려니까 보니까 엉뚱한 값이 손실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실 압축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상이라든지 음성은 왜 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을 하느냐? 자, 이것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고퀄러티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음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의 퀄러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시킨다 하더라도 듣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손실 있는 압축 방법에서는 이런 잉여 정보는 보존되지 않고 사라진다 해도 사람의 눈이나 귀로서 그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실 있는 압축 방법은 일반적으로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크기를 원래의 5%까지 압축할 수 있다. 자, 무손실 압축 방법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했을 때 압축되기 이전의 원래 데이터와 모든 비트가 일치하는 압축 방법이다. 그래서 본문, 부호, 수치,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무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손실 압축 방법은 일반적으로 파일의 크기를 원래의 40%까지 압축할 수 있다. 자, 5%까지 압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을 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축률이 더 좋아지겠죠. 더 많이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픽 파일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BMP 파일은 BMP 파일 비트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트맵 방식.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포맷이고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한다. 맞죠? 압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파일의 크기가 크다. 해상도도 높지만 용량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압축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요. BMP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이번에 JPG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56가지 색을 표현한다. 애니메이션. 이건 뭐죠? 이것은 GIF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손실과 무손실 압축 기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24비트다 라고 설명 나오는데 이것은 JPG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WMF 방식은 데이터의 호환성을 위하여 개발된 방식으로 3D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3D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확장자가 TIF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킹 기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올 때마다 용어를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 자,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이제 해킹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스푸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푸핑. 자, 속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푸핑이 되고요. 스니핑이 아니죠. 스니핑. 스니핑은 탐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 방식을 스니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무선으로도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탐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그 탐지를 해서 알아내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지금 설명이 바뀌었어요. 스푸핑, 속임수, 스니핑, 탐지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3번 크래킹의 도구로 자 크래킹을 그냥 해킹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해킹. 자, 해킹의 도구로 키보드의 입력을 문서 파일에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하여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키로거라고 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딱 입력하는 키들, 선택하는 키들을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해킹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특정 사이트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DDoS죠. DDoS. 도스라고도 하고요. DDoS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를 방해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란 사이트가 있으면 이 네이버란 사이트에 하루에 어떤 접속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양 이상으로 해서 계속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용량을 벗어났을 때는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이버에서. 그죠? 그것을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DDoS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트랩도어라고 나오는데 트랩도어는 백도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뭐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계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이제 보안이 제거된 그런 비밀 통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로 비밀 통로 자체를 이제 백도어, 트랩도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백도어하고 트랩도어를 만드는 이유가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작성자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 시스템 설계자가 고의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겠죠. 기술자가 개발한 사람이 납품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AS를 해달라고 요청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마다 계정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도 익숙한 뒷길로 해서 접속을 하면은 좀 더 유지보수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많이 이용되며 통신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형태의 통신망으로 오른 것은 자, 통신망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트워크 구성 형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성형, 뭐 스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뭐 쉽게 여러분들이 뭐 은행의 그 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지점의 컴퓨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 컴퓨터 또는 교환기를 중심으로 주의 컴퓨터들이 1대1로 접속하는 방식이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고장 발견이 쉬운 이유가 중앙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 컴퓨터가 안 된다라면은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자, 이 컴퓨터가 안 되면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발견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자, 버스형 보도록 하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버스에다가 각각의 컴퓨터들, 이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식이고요.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합니다. 증설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삭제하려면은 이 자체를 이제 끊어버리면 되겠죠. 버스의 어떤 그 변화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증설하고 삭제가 용이합니다. 링형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원형으로 연결한 방식이고요.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죠. 이쪽으로도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계층형은 탐색기의 어떤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모 사이트가 고장나면 그 자식 사이트들은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만약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자식들끼리 통신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망형은 모든 컴퓨터들을 각각의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우회해서 또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이제 망형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구조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럼 이게 선이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를 이제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각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네트워크 장비하고요.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 표준화 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뭐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그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 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뭐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 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 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뭐 모뎀, 코덱, 뭐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 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그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통신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를 이제 통신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장비들을 이름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보통 부르죠. 06이하고 허브하고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06이 허브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진 이제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얘기합니다. 랜,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랜이 있고요. 이 랜이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허브를 통해서, 06을 통해서 랜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랜과 랜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비가 또 있어요. 랜하고 랜을 연결해주는 장비.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에서, 허브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멀리, 옥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이제 그 신호 그대로 해서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신호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뭐냐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망에서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퍼스트를 찾는 가장 이제 그 빠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라우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관문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장치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특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그림이 이제 머리에서 그려지는데, 특징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브라는 것이 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허브예요. 중심. 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성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똑똑하지가 않죠. 그다음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브가 있잖아요. 그죠? 허브에 외부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면은 10대의 컴퓨터가 허브에 물려져 있다. 그러면은 10분의 1 해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수만큼 대역폭, 속도가 나뉘는 그런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허브 방식은.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요.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허브가 다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한다. 여기서 100메가라면은 100메가를 각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요.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는 옥상에 있는 컴퓨터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증폭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물리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는요. 같은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계층이 아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OSI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해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면 라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층하고 OSI 7계층하고 장비하고 한번 연결한 것을 보십시오. 허브하고 리피터, 이것은 물리계층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 사용하는 망이 있을 겁니다. 그 망을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트라넷. 이것은 회사 내부 망을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회사하고 외부에 있는, 외부의 어떤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망이 있죠. 그것을 엑스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냐 외부냐 설명 잘 읽어보시고 내부면은 인트라넷, 외부면은 엑스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조직 내에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 환경. 자, 이게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4번에 보시면은 기업체가 협력업체와 고객 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다. 자, 이것은 기업체 외부가 되는 것이죠. 외부, 그죠? 외부에 네트워크망하고 연결을 해서 정보 공유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월드와이드웹, WWW과 같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체 내의 각 부분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인트라넷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다 인트라넷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체들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인트라넷의 이용 범위를 그들 관련 기업체 간에 확대한 거, 그러니까 외부로 확대한 거, 그게 엑스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자,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가 맞아야만 서로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끼리도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신 규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능은요, 컴퓨터 통신에서 컴퓨터 상호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TCP/IP가 되겠습니다. 자, 그 기능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 제어라는 것은요, 연결을 설정하고 전송하고 해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일단 통신이라는 것을 하려면은 연결이 설정이 돼야겠죠. 그 다음 데이터 전송. 자, 그다음 연결을 끊어주면 되겠죠. 이게 연결 제어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흐름 제어라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송수신 측 사이에 전송되는 패킷의 양. 자, 패킷은 뭐 데이터, 통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패킷의 양이라든지 속도를 규제한다. 규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흐름 제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류 제어, 전송 중에 발생 가능한 오류를 검출하고 복원한다. 뭐 말 설명 그대로고요. 자, 동기화. 자, 동기화는요. 이게 여기서 정답이 이제 동기화가 정답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이게 스포츠 종목이 뭡니까? 싱크로나이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싱크가 무슨 뜻입니까? 동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작을 딱딱 맞춰주는 것이죠. 그게 동기화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통신을 하려면 서로 눈을 맞춰야겠죠. 맞습니까? 눈을 맞춰가면서 대화를 해야만 제대로 통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송수신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기능, 이게 동기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바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습니까? 자바라는 프로그램.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객체 지향 방식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냐라는 것을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설명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나가십시오. 반복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객체 지향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용어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객체라는 얘기, 클래스라는 얘기, 메시지라는 얘기, 이런 용어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운전을 하는데, 자가용을 객체라고 보는 겁니다. 객체, 자가용. 버스도 객체가 되고요. 택시도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인간 중에서 동양인, 흑인, 백인이 있겠죠. 이것을 각각을 객체라고 보겠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물들, 뭐 주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개체잖아요. 자, 그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래서 현실 세계 개체고요. 그리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추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객체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객체는요, 크게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연산자. 데이터는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산자는 객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 자, 상태하고 행위를 데이터다, 연산자다, 그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자가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상태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퀴가 4개다, 엔진이 하나다, 좌석 5개, 휘발유를 사용한다.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그죠? 자, 그 다음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건 행위죠. 이게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된다. 상태와 행위로 구성이 된다.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어트리뷰트, 메소드, 변수, 동작, 자료구조, 오퍼레이션, 함수, 프로시저,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상태, 속성, 어트리뷰트, 변수, 자료 구조 이거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뜻으로 보십시오. 자, 그럼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될 거고 이게 행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동양인이 자, 시동을 걸고요. 변속하고 페달을 밟았어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 페달을 밟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전달하면은 그 해당 객체가 어떻게 어떤 행위가 바뀌게 되겠죠. 전진할 수도 있고 후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체, 이것도 객체잖아요. 그죠? 자,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됐습니까? 자, 클래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클래스는 이겁니다. 객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것이 클래스예요. 이게 자동차잖아요. 자, 이거 묶게 되면은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그죠?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 집합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추상화를 의미를 한다. 인스턴스는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뜻한다. 말이 용어가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듣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추상화는요, 이런 겁니다. 자가용 버스, 택시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니까 특징을 공통된 특성을 뽑아내 보니까 이건 자동차더라.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 모델링. 됐습니까? 그다음, 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각각의 이제 객체들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이게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메시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고요. 객체에서 객체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연산을 시작한다. 메소드, 행위, 자, 연산.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객체, 클래스, 메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객체 지향 언어의 이제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캡슐화. 캡슐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약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캡슐 안에 이렇게 그 약이 있죠. 그죠? 캡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자료 부분과 연산 부분 등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한 테두리로 묶었다. 객체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는 이유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외부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노출돼 버리면은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캡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보 은폐는 객체는 다른 객체로부터 자신의 자료를 숨기고 자신의 연산만을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캡슐화를 하는 이유가 정보 은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많이 오픈해 버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객체 자체를 이제 오픈해 버리면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게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단단히 묶어 버리면은 통로를 하나 이렇게 정해 놓고 묶어 버리면은 의도하지 않게 수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하면요. A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합쳐서 또 다른 C라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예요. 자, 이게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것을 재사용을 해서 나를 수도 있고 땅에서는 달릴 수 있는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상속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형성은요. 한 메시지가
객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자가용 버스, 택시, 자가용은 휘발유, 버스는 뭐 경유, 택시는 LPG다라고 했을 때 객체에서 그냥 주유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주유하라고 메시지를 주면은 자가용은 휘발유를 주유하게 되고요. 버스는 경유, 택시는 LPG를 주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속성, 그죠? 속성 값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응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단순해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메시지는 한 개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 보죠.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다. 자, 뭐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다음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메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어서 이제 객체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이제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맞습니다.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다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의 확장성이 높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 상속이란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캡슐화를 해서 정보 은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서 베이직, 파스칼, C 언어. 이것은 구조적 언어, 절차적 언어라는 또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고요. 객체 지향 언어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바 그리고 C++이 있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그림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림판은 보조 프로그램에 있고요. 간단한 그림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고급 기능은 없죠. 자, 포토샵처럼 전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이런 기능들은 없어요. 이건 고급 기능인데요. 자, 레이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직접 실습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한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도형을 하나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형을 그렸어요. 자, 이 도형에서 선택을 한번, 일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 영역을 대칭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클릭을 해서 쭉 당겨버리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데 대칭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칭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회전해 가시면은 세로 대칭 이동, 가로 대칭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대칭으로 이동이 되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 다른 문서에 붙여넣기나 바탕화면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확장자가 뭐 BMP도 있지만은 JPG, GIF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장자 형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3번 선택한 영역의 색을 색 채우기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 설명이 틀렸어요. 자, 되돌리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도형을 만들 때, 자, 자,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요. 그죠? 자, 도형이 있으면 도형은요, 색에서 채우기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요. 자, 지원이 되어서 얼마든지 색을, 자, 이것은 배경색인데요. 배경색을 선택을 하고, 자, 얼마든지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 채우기를 도형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택한 영역이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한 영역. 자, 선택한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한 영역. 자, 이 선택한 영역에다가 색을 줄 수 있느냐? 색을 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채우기라는 이 어떤 메뉴가 비활성화 되잖아요. 그렇죠? 색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눌러보셔도 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JPG, GIF, BMP 자, 이런 다양한 확장자도 지원한다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수 표현을 위한 고정 소수점 방식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람은 숫자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음수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십진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 방식이잖아요. 이진수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그 뺄셈을 연산할 수 있는 감상기가 없습니다. 감상기. 그러니까 뺄셈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는 보통 가상기 하나만 있어요. 자, 보통의 컴퓨터에는 감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기만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뺄셈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보수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뺄셈을 하는데요. 자, 보수가 뭡니까? 자, 보수, 컴플리먼트, 서로 상반되는 수를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웠던 집합에서 컴플리먼트, 보수에 대한 개념 배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집합 U가 되고요. 집합 A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이제 원소가 1, 2, 3,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원소가 1, 2가 있고요. 자, 그 외에는 3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A의 상반되는 숫자인 3이 되는 거죠. A의 여집합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C가 컴플리먼트 보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상반되는 수가 무엇이냐, 상반되는 원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게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숫자가 이제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보수를 이용을 해서 가상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할 겁니다. 자, 방식은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00 빼기 99.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계산하겠습니까? 이거 바로 1이라고 계산되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여러분들 뺄셈 했습니까? 여러분들 뺄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절대로 뺄셈을 해서 1이라고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일 뺄셈을 하려면요, 빼기 99. 자, 1의 자리에서 0에서 9를 뺄 수가 없죠. 자리를 빌려 와야 되는데 자리 빌려 오려니까 또 없죠. 자, 100의 자리에서 자리 빌려 옵니다. 자, 10이 되죠. 자, 10에서 자리 하나 빌려주면은 9가 되고, 여기서는 또 10이 되고요. 10 빼기 9 하면 1이 되고요. 10의 자리에서 9에서 9를 빼게 되면은 0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계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99에 상반되는 숫자 1을 생각을 해서 99에다가 1을 더하면 100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9하고 1은 서로 보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덧셈 형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수만 찾을 수 있으면은 그 보수 값을 더하게 되면은 뺄셈을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10의 보수에서는 4에 상반되는 숫자 6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보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10의 보수일 때 그렇고요. 자, 9의 보수일 때는 전체가 이제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진수를 이용을 하죠. 이진수. 그래서 이진수에도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보수는 더해서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1의 보수에서는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수의 값은. 자, 이렇게 해서 십진수도 있고 이진수가 있는데, 이진수에서 우리는 컴퓨터에 이제 그 음수 표현을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 제가 부와 절대치,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7. 자, 이것은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컴퓨터는 마이너스 17을 이제 이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진수로 바꾸면은 8비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4 같은 경우에는 1110이에요. 1110. 자, 각 자리 가중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중치가 8, 그 다음 2, 1, 1이죠.
8421이 됩니다. 각자의 가중치가. 그래서 14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1, 여기 1, 여기 1 주면은 8 더하기 4 더하기 2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지 않고 자 2로 계속 나누어서 자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이진수 값으로 변환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8개 비트에서 첫 번째 비트 있죠. 첫 번째 비트는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비트는 부호 비트예요. 부호 비트. 그래서 음수이면은 1값을 줍니다. 1값.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뒤에 자리는 14가 되고 앞에 첫 번째 비트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이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부호와 1의 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부호와 1의 보수는요. 일단 부호 비트는 고정을 합니다. 자,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는 그대로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는데 여기서 부호와 절대치 이 그 비트를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왜 1의 보수에서 반전을 시키는 겁니까? 자, 1의 보수 한번 보십시오. 자, 1값의 보수값이 뭐죠? 0이죠. 그러면 0의 이제 보수값이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서로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0은 1, 0, 1, 0, 1, 1, 0, 1, 0, 1, 0, 0,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은요. 자, 부호 비트는 그대로 두고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왜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자,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수값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현재 1값에서 1의 보수에서는 0이지만은 0에다가 1을 더하면은 1이 되죠. 그러니까 2의 보수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면은 2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마지막 자리가 0이 되고 1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 비트 이외의 정수 부분을 그대로 표현하는 부호와 절대치 방식이 있다. 자, 부호 비트는 1로 바꿔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절대치 방식으로 해서 각자의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부호를 포함한 모든 비트를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0의 보수 방식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0의 보수 방식. 그리고 부호를 포함하는 모든 비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반전시킬 때는 부호 비트는 고정입니다. 3번 부호와 절대치에서 부호 비트 이외의 비트를 반대로 취하는 부호와 1의 보수 방식이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반대로 취한다는 얘기가 반전시킨다는 얘기예요. 0은 1, 1은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4번 1의 보수에 오른쪽 마지막 비트에 1을 더해 표시하는 부호와 2의 보수 방식이 있다. 자, 여기서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 결과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양수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수는 뭐예요? 부호 비트가 0이 돼요. 부호 비트가 0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양수는 보수의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수는 음수를 계산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치 방식밖에 없습니다. 양수는.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레이드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레이드 기술은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이겁니다. 값싼 디스크 여러 개를 묶어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10기가짜리가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0개를 묶어서 하나의 대용량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레이드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서 하나의 대형 저장 장치 대신에 다수의 일반 하드를 어레이라는 것은 이제 배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열로 구성하고 데이터를 분할해서 분산 저장하거나 다중화하여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인 컴퓨터 저장 장치다. 자, 여기서 분할하여 분산 저장하고 다중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드는요, 기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핑이 있고요. 그 다음 미러링이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핑은요. 여기 저장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1, A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A1, A2, A3을 여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분산 저장을 하는 거예요. 분산 저장. 분산 저장을 해서 자, 이 기술을 우리는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술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러링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똑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A, B, C, A,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중화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중화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만일 저장 장치가 하나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드가.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맞고요. 2번 하드디스크의 모음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복제해 백업 정책을 구현해주는 기술이다. 2번 설명이 뭐죠? 이게 미러링이죠. 자, 3번 미러링과 스트라이핑 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 디스크 연결 기술이다. 그냥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 합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주는 기술이다. 자, 레이드는 하드디스크 관련된 기술이고요. 하드디스크, CD-롬, 스캐너를 서로 연결해주는 기술은 스카시라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스카시. 그래서 컴퓨터하고 주변 장치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런 규격 자체를 스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카시 방식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도 연결할 수 있지만은 CD-롬, 스캐너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말씀드릴게요. 자, 특징을 보시면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자, 버퍼 메모리는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모리를 이제 총칭해서 이제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 자, 메인 메모리가 있으면은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장치 사이의 병목 현상. 자, 이것은 서로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며 주기억장치보다 소량으로 구성된다. 자, 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램이 있고 SRAM이 있습니다. 자, SRAM은 고가이면서 속도가 빨라요. D램은요, 속도가 느리면서 저가입니다. 차이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D램이 아니고 주로 SRAM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D램은요, 주로 메인 메모리. 자, 램. 보통 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D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SRA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램보다도. 그래서 비용은 비싸기 때문에 소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적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중률. 자, 적중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CPU가 주기장치까지 가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죠. 캐시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캐시 메모리의 용량이 주기억장치 용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만일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의 데이터 중에서 여기는 10개를 다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1개, 2개, 3개, 그냥 3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억장치에는 전체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럼 CPU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1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캐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때를 우리는 적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중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4번을 찾게 되면 4번은 없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적중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중률이라는 것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이 된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적중률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캐시가 L1 캐시가 있고 L2 캐시가 있습니다.
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다음에 L2 캐시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캐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L1 캐시는 자주 반복되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 주로 CPU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L2 캐시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에 있거나 혹은 메인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캐시 메모리가 그림상으로는 제가 CPU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CPU 내부에 캐시 메모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L1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고 L2 캐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이제 L1 캐시는 책상 서랍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상 서랍.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서랍 먼저 찾잖아요. 그죠? 자, 서랍이 없으면 캐비넷에 찾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주로 속도가 빠른 SRAM이 D램보다 더 빠릅니다. SRAM이 맞고요. 2번, 캐시 메모리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메인 메모리에 이제 그 용량 자체가 캐시 메모리보다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작은 양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CPU 입장에서 캐시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없으면은 메인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캐시 적중률이 낮아야 캐시 메모리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적중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존재한다라면은. 그래서 적중률이 높아야 캐시 메모리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 문제는 TCP/IP 프로토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설명드리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TCP/IP의 어떤 그 약속에 맞춰서 주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IP 주소 생각하시면은 그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 제어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댑터 이제 설정 변경이 있는데요. 어댑터라는 것은 그 랜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 자, 랜카드 이제 로컬 영역 연결되어 있는 설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그럼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여기서 속성 선택을 합니다. 자, 속성 선택을 하면요.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이란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이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 4라고 되어 있죠. 자, 위쪽은 IPv6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IPv4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문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IPv4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속성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속성 버튼 눌러 보시면은 TCP/IP에 대한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현재는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DNS 서버에 대해서 또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IP 주소 한번 보도록 하죠. IPv4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죠, 주소. 여러분들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IP 주소가 여기 있죠. 147.6.114.11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IP 주소를 할당받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는요,
147.6.114.1부터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대해서 IP가 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1, 그 다음에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앞부분을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앞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뒤에 바뀌는 거 있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호스트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32비트의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비트가 됩니다. 8비트가 4개 있기 때문에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의 개수가 2의 32승계의 주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금방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5.25.2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잘라 보시면 돼요. 자, 25하고 0하고 잘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겠죠. 자,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IP 수신인에게 허용하는 32비트 주소로 사용자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5.25.0.0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리겠죠.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하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있죠. 자, 다른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네트워크가 여기 있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서버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7.6.114.1부터 뭐 2, 3, 4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IP가 늘어날 건데 그때 보통 1, 첫 번째 컴퓨터, 첫 번째 IP 있죠. 그게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DNS 서버 주소. DNS는 그 도메인 네임, 기사퍼스트라는 도메인 네임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IP 주소하고 서로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IP 주소를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IP 주소로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IP 주소를 다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의 주소, 그 주소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해준다. 이것은 DNS 서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코드 관련된 문제인데요.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이제 A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A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A라고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컴퓨터가 이 A라는 것을 A로 문자로 인식을 할까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값들을, 데이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1000001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요. A 값이 들어오면은 이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표로 해서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코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코드로, 약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정한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예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BCD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BCD 코드, IBM사에서 만든 코드 방식이고요. 총 6개의 비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비트로 되어 있다라면은 2의 6승계의 정보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2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파벳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CD 코드는요. 처음에 그냥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소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소문자는 64개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총 7개의 비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에 7승계가 되고요. 128개가 되기 때문에 128개 정보 중에서 이제 영소문자, 대문자까지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일반적인 코드가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A라는 값을 어떤 코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일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B.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0010이 되는 거예요. C는 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FCD는 그 확장된 BCD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비트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개가 되고요. 이건 PC용이 아닙니다.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16개의 비트죠. 그래서 이에 16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 국제 문자 부호를 체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유니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문자를 다 표현을 할 때는 한 이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니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페리티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존 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지트 비트 이렇게 나뉘는데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BCD 코드에서 디지트 비트는요 4개의 비트로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BCD가 되든 ASCII가 되든 FCD가 되든 디지트 비트의 영역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요. 존 비트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 비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페리티 비트는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일 BCD 코드로 해서 이제 11000 뭐 0이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은 전송하는 중에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뀐 것인지 원본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방법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부가를 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그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이제 방식이 페리티 비트 방식도 있지만 해밍 코드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의 단점을 보호하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만 판단이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CD 코드는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일단 해야겠죠. BCD 코드가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ASCII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CD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비트, 7비트, 8비트죠. 일단 그 존 비트하고 디지트 비트가 있는데 디지트는 자 4개의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6에서 4를 빼면 2, 3, 4가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CD는 4개가 맞죠.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2에 몇 승계입니까? 2에 8승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256 맞고요. 그 다음 이번에 그 BCD 코드는 2개의 존 비트, 그 다음 4개의 디지트 맞습니다.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해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6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문자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해밍 코드는 잘못된 정보를 체크하고 오류를 검출하여 다시 교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국제표준 코드다. 1바이트는 8비트가 되기 때문에 16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설치 가능한 네트워크 기능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을 일단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가면요,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댑터 설정 변경, 자, 어댑터라는 것을 랜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컬 영역 연결이 있죠. 속성창으로 가려면은 바로가기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앞에 보면은 이게 모양이 좀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이제 여기서 설치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설치 버튼 눌러 보면은 바로 이제 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클라이언트하고 서비스하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이런 유형들을 설치를 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죠. 이 모양이 클라이언트예요. 그 다음 이 모양 있죠. 손을 받친 모양, 서비스하는 모양, 이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그 다음 요거 있죠. 어떤 회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댑터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창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작업 표시줄이고요. 시작 메뉴는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보여주는 메뉴, 이게 시작 메뉴가 되겠습니다. 속성을 보시려면 이 비워진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라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작업 표시줄 탭에서는 작업 표시줄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작 메뉴 탭에서는 시작 메뉴와 관련된 설정, 그리고 뭐 도구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3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1번에 작업 표시줄 항상 위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윈도우즈 7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XP에서 있던 항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어요.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 여기 있죠. 뭐 아래쪽 할 수도 있고, 보통 우리 아래쪽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작업 표시줄의 아래쪽에 있고요. 뭐 위쪽에 둘 수도 있고,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 사용자 지정. 자, 시작 메뉴 탭에 가시면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림 영역에 사용자 지정. 자, 알림 영역은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알림 영역 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시할 아이콘과 알림을 사용자가 지정한다. 사용자 지정,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의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는 이름 그대로 작업을 관리하는 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ESC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이런 창이 나오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응용 프로그램 탭에는 응용 프로그램, 현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쪼개게 되면 프로세스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좀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좀 실행되고 있는지, 성능, CPU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킹 상태, 그리고 사용자에서는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라면은 그 사용자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고, 뭐 연결을 끊을 수도 있고, 로그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작업 끝내기라는 버튼이 있죠. 우리가 X 버튼을 눌러서,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바로 작업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환이란 것은 여기서 한번 전환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제가 폴더 탐색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원 버튼 누르면 그쪽 선택된 것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자, 새 작업 한번 눌러볼게요. 새 작업 누르면 새 작업 만들기라는 창이 이렇게 띄워지고요. 여기서 명령 입력을 해서 혹은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기능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작업 끝내기를 클릭을 하면요,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종료시킬 수가 있고 전환 할 수 있죠. 새 프로그램 실행 가능하죠. 자, 프로세스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 탭에서는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탭에서는 현재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로그오프 시킬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사용자를 전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좀 전 보여드렸다시피 전환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둘 이상의 사용자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맞죠.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CPU의 리소스, 그 자원의 양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장치 관리자,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그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장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어댑터, 이것은 랜카드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어댑터,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종 장치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제거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이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 해당 장치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만약 모니터라면 모니터를 샀을 때 CD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CD에 이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연결이 이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한테 이 장치는 어떤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뭐 변경사항을 검색할 수도 있고, 속성창에 가게 되면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리소스라든지 뭐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는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종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요,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웨어 드라이버 업데이트. 자, 이것은 장치 관리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뭐 제어판에서 장치 관리자 바로 가셔도 되고요. 제어판에서 시스템, 그래서 장치 관리자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느낌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느낌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물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음표라는 것은, 물음표가 표시된 장치는요, 알 수 없는 장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즈 7에서 이 장치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느낌표는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 화살표가 표시된 장치는 사용되지 않는다. 아래 화살표가 이제 표시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각 장치의 속성을 이용해서 장치의 드라이버 파일이나 인터럽터 요청, 자, 이것을 IRQ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터럽터 요청, 그리고 직접 메모리 액세스, 이것을 DMA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주소, 자, 메모리 주소 등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RQ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문제 나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럽터 이제 요청 신호다. 인터럽터 이제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장치들이 CPU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보내는 인터럽터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CPU하고요. 사운드 카드, 뭐 그래픽 카드, 뭐 키보드, 마우스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이 IRQ란 얘기예요. 자, DMA는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직접 접근, 직접 메모리 액세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CPU를 통하지 않고 각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로예요. 이제 CPU가 하는 역할이 처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그 일은 CPU를 통해서만 일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은 DMA라는 게 있어요. DMA는요, 각 장치하고요, 메모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I/O 주소, 각 장치와 CPU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지정된 메모리 영역, 입출력, 여기서 I/O라는 것은 입출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뭐 간단하게 아시면 되고,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체크해야 할 항목,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겠습니까? 설치된 장치에 적합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드라이버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 장치에 대한 정보가 드라이버가 되는데요. 이 드라이버가 잘못되었다라면은 윈도우즈 XP에서는 제대로 이 장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 있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하드웨어와 충돌이 없는지를 확인해라. 서로 다른 장치가 같은 IRQ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한다. IRQ가 CPU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고 얘기를 했죠. 그 통로를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IRQ 1번은 누가 쓰고 2번은 누가 쓰고 3번은 누가 쓰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1번을 같이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장치들끼리. 자, 이렇게 쓰는 경우로 우리가 충돌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웨어의 고장 유무, 뭐 가장 중요하겠죠. 하드웨어가 잘못되어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식별하고 설치된 장치 드라이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확인하고 식별 가능합니다. 장치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되죠. 자, 가상 메모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상 메모리는요. 여기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CPU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이제 가상 메모리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어판에서 시스템에 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시스템 속성 창에 가서 고급 탭에 보시면은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 메모리는 장치 관리자하고는 무관하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레지스트리. 자, 레지스트리 설명 좀 드려야겠네요. 레지스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사운드 카드를 연결했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겠죠. 컴퓨터에서. 그 정보들이 분명히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저장 장소가 레지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작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탐색기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시작 메뉴에 가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시작 프로그램에서 지금 비워져 있는데요. 이거 탐색기를 추가를 하면은 부팅할 때마다 자동으로 윈도우즈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는 어딘가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부팅이 될 때 윈도우즈 탐색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레지스트리의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행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지스트리를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없고요. 레그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돼요. 레그 에디트. 레그 에디트를 실행을 해서, 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레지스트리를 수정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레지스트리를 이제 아래로 이제 계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뭐 엑셀에 대한 어떤 설정 사항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 상태라든지 소프트웨어 상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여러분들이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 수정을 해버리면요,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특징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자, 주로 이제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나올 때는 정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보. 자, 윈도우즈의 자체 구성 정보, 각 사용자의 프로필과 시스템 하드웨어, 설치된 프로그램 및 속성 설정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을 저장하는 계층형, 그러니까 탐색기 모양을 계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다. IRQ, IO 주소, DMA 등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장치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있죠. 장치 관리자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막 각종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 바뀐 것은 레지스트리에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원을 관리한다. 사용자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 ntuser.dat 파일에 저장이 된다. 자, 사용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ntuser.dat라는 이제 별도의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를 동작시키고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죠?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과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나 컴퓨터와 관련된 초기화 설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트리 변경으로 부팅 문제가 생긴 경우,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레지스트리는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잘못 수정을 해버리면 부팅이 안 돼요. 자, 부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팅을 할 때 키보드에 F8번이 있죠. F8번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면은 이제 부팅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선택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겁니다. 자, 레그 에디트라고 명령을 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레지스트리 편집기입니다.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트리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실제 레지스트리의 내용은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 편집기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집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은 이제 레그 에디트와 같은 레지스트리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해서 레지스트리를 잘못 변경하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모두 백업한 후에 레지스트리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를 백업하려면은 이제 파일에 가면은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리고 복원을 할 경우에는 파일에 가서 가져오기 해서 가져오면 또 복원이 됩니다. 윈도우즈 7에서 레지스트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은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에 레그 에디트를 입력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맞죠?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사용하면 레지스트리 폴더 및 각 레지스트의 파일에 대한 설정을 볼 수 있다. 보여드렸고요. 레지스트리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급 부팅 옵션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을 선택하여 윈도우즈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지스트리를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을 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다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복원을 할 때는 부팅을 할 때 F8번 눌러서 고급 부팅 옵션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레지스트리의 정보는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쉐어웨어라는 것은 뭐 공개한다, 공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용 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데 100% 기능을 다 넣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기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을 해서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정식 제품을 구매를 하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은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용 기간에 제한 없이 무료 사용과 배포가 가능한 프리하죠. 프리웨어. 자, 롬에 저장되며 바이오스와 관련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펌웨어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 이 설명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가끔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펌웨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펌웨어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이제 이렇게 롬이라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억 장치에 이 스마트폰을 이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장치를 이제 조정하기 위한,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삭제하고 뭐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번 저장이 되면요,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펌웨어는요, 수정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고요, 수정할 수 없는 하드웨어 하고요,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하드웨어 같지만은 성격은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펌웨어는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펌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이오스는 다음에 운영체제 관련해서 설명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문제하고 정답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문제를 이제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